자, 존 로크 6번째 강의입니다. 이 정부 정치사회와 그 9장의 정치사회와 정부 목적에 대하여 얘기를 한다면 10장에서 국가의 형태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그 법률을 제정하는 관련과 관련돼서 이 국가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126페이지에 보면 국가라는 걸 커먼웰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라틴어 사람들이 키비타스라는 말로 의미했던 독립적인 공동체, 이런 게 이제 국가라는 말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시티,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로크 정도 되면은 벌써 시민사회와 정치사회 혹은 시민사회와 국가가 구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당시에 이제 무슨 퍼거슨 같은 사람이, 퍼거슨이 스코틀랜드 사람인가요? 뭐 하여튼 요 즈음에 이제 요 후대죠. 약간 이 존 로크보다 약간 후대 사람인데, 퍼거슨 같은 사람이 시민사회와 관련된 꽤 그 무게 있는 책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루소나 칸트 정도 되면은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이 국가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어떤 이론적인 논쟁의 핵심이 되죠. 시민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여하튼 이 로크한테는 시민사회와 국가가 분리해서 나타나고, 그 다음 11장에서 입법권의 번위에 관하여라고 하는 챕터에 보면 모든 국가의 기본이 되는 최초의 실정법은 입법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국가에 있어서 입법과 행정을 나눴던, 앞장에서 입법과 행정을 나눴던 것에 비교하면 행정보다는 입법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선, 사회적 공공선을 위한 것이고, 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법이 입법, 이 어떤 권한에 의해서 적절한 사람들에게 어떤 권력 행사를 위임하는 것이다. 그렇게 행정부가 먼저 입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나와요. 이건 사실은 홉스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발전되고, 오늘날의 어떤 입법, 사법, 뭐 이제 우리는 사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과 행정의 분리를 얘기하고 있고, 또 행정권이 입법권에 대해서 뭐라고 간섭할 수 없다. 오히려 입법,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입법권이 훨씬 우위라고 하는 논리를 상당히 그 정교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35페이지에 보면 정부에 관련된 얘기를 꽤 그 현대적인 관점에서 하고 있어요. 왜 내가 현대적인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좀 읽어보겠습니다. 140, 넘버링 140이고 쪽수로는 135페이지 밑에 쪽입니다. 정부란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지탱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자기 몫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자산에서 정부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할당분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세금 능력,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건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 보는 거지만, 행정부 입장에서는 과세, 세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정부, 행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지배권과 관련돼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정도 되면 굉장히 현대적인 관점에서 행정부를 얘기하고 있죠. 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책은 현대 민주주의의, 한국을 비롯한 서유럽의 영미 계통의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통치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 보면 입법권, 집행권, 연합권, 이렇게 뭐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뭐 입법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법을 제동하는 의미라면 한다면, 뭐 여기 지금 집행권은 아까 이제 정부에 관련된 거죠. 연합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여기 140페이지 넘버링 146에 보면 전쟁 및 강화의 권력과 연맹 및 동맹의 권력, 그리고 국가 밖에 있는 모든 사람 및 공동체와 모든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무모하다면 연합적인 권력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국제정치 권력,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무슨 뭐 분권형 대통령제를 얘기하면서 국내 정치와 국외 정치를 나눠서 외교와 국방 이런 거를 책임지는 대통령과 무슨 내정을 하는 국무총리를 어떤 실권적인 사람 만들어서 이렇게 권력을 나누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아이디어가 로크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집행권과 연합권을 분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위 그 외교, 국방, 안보 이런 것과 관련된 걸 연합권이라고 한다는 건데, 뭐 나는 사실은 이런 아이디어 자체만 가지고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그 민주적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사실은 소위 이제 리버럴, 소위 클래시컬 리버럴리즘을 얘기할 때, 저도 영미 정통에서 대단히 중요한 책이다,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로크 강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제가 요런 책 같은 걸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제목이 뭐냐면 자본주의라는 난파선에 관하여 조종이 울린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월프강 슈트레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철학, 정치 사회학 뭐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이제 이미 멸망했다는 거예요. 난파선에 대해서 조종 울린다는 게 이제 죽었다는 거죠. 조종이라는 게 죽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아이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 통치론이라는 책이 자본주의가 막 태동했을 때 자본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책이라고 한다면, 이 책은 이제 자본주의가 끝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크식의 자본주의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얘기한 거죠. 물론 1980년대 이 노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유토피아 앤 아나키라고, 아나키 앤 유토피, 우리나라 말로는 그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 그 책이 이제 소위 신자유주의를 열어가는 대표적인 책이고, 그 노직이 누구를 주로 그 근거하고 있냐면 바로 로크의 통치론을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1990년대 레이건 행정부 이후로 세계가 신자유주의라고 물결을 해서 자유방임, 뭐 법인세 낮추고, 뭐 국경을 넘어서는 투자자본, 투기자본 이런 거 인정하고 뭐 하는 그런 논리에서 돈 많이 벌어라, 많이 버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라고 하는 식의 논리를 변호했던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노직이죠. 그러니까 1700년대의 통치론,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 후반에 뭐 사회복지 좀 하다가 1980년대, 90년대부터 다시 로크가 부활됐다가 이제 지금 2020년을 우리가 2021년 뭐 이런 즈음에 이제 이 책이 나온 건데, 그래서 이 월프강 슈트렉은 이제 로크식의 자본주의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첫 페이지 서론에 보면 10페이지에 자본주의 사회는 애덤 스미스와 계몽주의의 의미에서 진보적인 사회, 즉 자신의 진보를 생산적 자본의 지속주의가 무제한적인 생산과 축적에 연결하는 사회라고 간략하게 묘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본주의라는 게 생산 많이 하고 축적 많이 하는 거, 이런 거를 자본주의라고 봤고, 그 다음에 이러한 생산과 축적은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과 국가에 보이는 손에 의해 물질적 탐욕의 사적인 악덕이 공공의 이익으로 전환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의 논리, 수요와 공급의 논리고, 보이는 손이라는 건 국가가 개입해서 뭐 재산권을 보호하고 뭐 사기치는 놈 보호하고 뭐 이제 잡아다두고, 이제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논리가 그 사적인 악덕이 공적인 이익으로 나아간다는 게 뭐예요? 국가한테 발전이 된다고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뭐예요 또? 그것의 국내적이고 국제적인 시장 개방 정책에 이어지는 그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에서 자유롭고 위험한 시장들이 끊임없는 확장을 통해 유한한 세계에서 상품화된 물질적 부의 무한한 성장을 약속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위 대국지 상품의 논리죠. 이게 로크 시대에도 나타났던 거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자본주의 사회의 독특한, 지금 12페이지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의 독특한 특징은 그 집단적 생산 자본이 사유재산권의 형태로 자본을 그냥 놀리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등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법적 특권을 누리는 소수의 수중에 축적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돈이 소수에게 모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 구성원의 절대 다수가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가진 사적 소유자에게서 이런저런 중개를 거쳐 지시를 받으며 그런 자본 증가율을 극대화하려는 소유자의 욕망에 맞춰 그가 정한 조건에 따라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돈을 가진 사람이 임금을 주고 노동력을 사니까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책의 저자인 볼프강은 슈트렉은 처음부터 그 소수자들의 어떤 자본의 이익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논리와,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노동자죠, 결국은. 소비 시장으로 가면.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소비가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불균형이고 그게 공황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걸 예견했던 사람이 칼 막스죠. 그래서 그 얘기를 쭉 쓰고 있으면서 결국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망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전혀 의심의 여지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시작을 만들어낼 거냐. 지금은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공의 공간이라고 그래요. 공의라는 게 뭐예요?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이 죽고 난 다음에 아직 새로 이 교황이 뽑히지 않은 상태를 공의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자본주의가 끝나고 새로운 사회로 가야 되는데 그 가야 될 그 새로운 사회 비전이 뭔지를 아직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는 공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1800년대 후반에 막스나 혹은 사회민주주의에 나와서 사회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을 얘기한 적이 있으나 적어도 이 저자는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면서 이런 공의기관을 살면서 자본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어떻게 가야 될 거냐를 논의할 때 정말 로크식의 그 소유권에 대한 논쟁 우리가 봤죠. 노동의 한계, 그 다음에 뭐예요? 손상의 한계, 충분의 한계를 넘어섰던 그 로크가 제안했던 그 논리 세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대체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이 나는 오히려 열쇠의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회를 가야 되느냐를 얘기할 때, 뭐, 여기 지금 이 책도 사상가들을 많이 얘기하고, 뭐, 존 바로, 베버, 뭐, 칼 폴란이, 뭐, 막스, 너무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니까 오히려 이게 어떤 제안을 하려고 하는지 읽기가 어려워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정치 철학이 너무 어려워서 사변적이 되고, 그래서 그 텍스트 안에 매몰되면 그거 잘못 공부하는 겁니다. 현실을 굉장히 이렇게 딱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에 강의했던 노동의 한계, 손상의 한계, 충분의 한계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극복해낼까? 왜냐하면 그걸 로크가 새롭게 얘기했으니까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복원하거나 어떻게 변형할까에 사실은 새로운 자본주의 모습 혹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우리 사회의 모습이 담겨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로크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